과학 기술 분야의 글 읽기인데 독서 지문에선 제일 좀 까다롭기는 하죠.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학습 목표,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그렇지 다 설명문일 테니까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모의고사에서도 정보의 객관성 파악하는 문제가 60%가 넘지. 한 5문제 나오면은 3문제는 이 내용에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물어볼 거니까요. 그래서 좀 꼼꼼히 정리를 하시자. 밑에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 일단 너무 싫어요. 끝. 밑에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 요거는 똑같은 내용이 다음 페이지. 잠깐만. 아니지. 얘는 읽고 가야 되지. 다른 교과서하고 헷갈렸었네. 시작해 봅시다.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에는 용어의 개념과 과학적 원리를 이해한다라는 건 단어 뜻, 그 다음에 어떠한 개념 설명하면 내용을 잘 정리하시라 이거지. 과학기술 분야의 글은 대체로 용어, 개념, 과학적 원리, 기계의 작동 원리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영역 관심이 있으면 재밌을 텐데 대부분 우리 별로 관심 없는 얘기긴 하잖아요. 따라서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에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적 이해, 윗글에 대한 내용을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꼭 있다. 특히 과학적 원리나 기계의 작동 원리 등은 그림, 도표, 시각 자료가 제시되는데 모의고사 볼 때도 얘네 나오면 그림 옆에 뭐라도 써놔야 돼요. 이렇게. 이를 참고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리의 입증 과정 및 적용 과정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내용의 정확성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얘기니까 다 맞는 얘기겠지.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역시 어떠한 글이든 비판적인 수용 태도는 필요하다. 맞냐 틀리냐. 그럼 도대체 뭐가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냐. 입증 과정이 타당한지.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 과정이 괜찮은가? 응용 가능성 등을 다루는 부분에선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 특허 관련해서 심사하는 아저씨들이 이야기하는데 매년 한 50에서 200건 정도 무한 동력에 대한 특허가 오는데 사실 이론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현실성이 있는지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면 나는 이해를 하나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책 잠깐 덮고 관련 서적, 다른 자료 등을 사용하는 능동적으로 글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예시로 이해하기. 토머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은 물리학 사상 가장 중요한 실험 가운데 하나다. 어머, 요거 올해 나왔었던 수능 특강에 나왔었던 지문 그 그림인데. 이중 슬릿 실험. 이 실험은 빛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밝힌 인류 최초의 실험이었다. 토머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 빛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밝히는 실험. 빛은 그냥 결론을 내드리면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알갱이인데 파도 같아.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눈앞에 다 쓴 필름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 필름에 2개의 가는 구멍을 뚫은 다음 여기 이렇게 2개의 가는 구멍을 뚫은 다음 이 구멍에 빛을 통과시킨다. 만약 빛이 입자라면 알갱이라면 어떻게 2줄만 나타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하지만 빛이 파동이라면 파동이라면 여러 개의 줄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어머 빛을 쏘았더니 반대편에 여러 개의 줄이 생겼다. 결과 빛은 입자야 파동이야? 파동이죠. 왜? 파동이라면 여러 개의 줄이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여러 개의 줄이 나타났으니까 빛은 파동이구나. 빛이 파동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었다. 빛이 입자일 것이라는 뉴턴의 주장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정체를 드러낸 빛의 모습은 빛도 파도처럼 파동의 성질을 띈다라는 것이다. 이 실험은 빛의 정체를 밝힌 실험이었지만 큰일 났네. 이게 난리가 났어.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해. 빛은 파동인 게 확실해. 반박할 수가 없어.
오히려 과학자를 미궁으로 빠뜨렸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달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도인데 파도? 파도면 매질이 있어야 돼. 소리도 파동이거든요. 여기에 공기가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들 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목소리의 성대의 울림이 공기를 타고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빛이 그렇게 온다고?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파동이면 안 돼. 빛이 저렇게 우리한테 도달하려면 빛은 입자여야 되는데 이 난리 났네. 밑으로 남아갈게요. 윗글은 빛의 본질을 밝히려 했던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입자 파동과 같은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쉽게 알갱이 파동.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 과정을 분석적으로 파악해서 빛의 실체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적절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 이전에는 사람들이 빛을 파동,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실험 결과가 있었으니까 입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실험도 소개해줘야지. 윗글에는 실험 내용이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어 이를 참고하면 실험 내용을 이해하고 과정이 적절한지 따져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처럼 기술 분야, 과학 분야의 글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들 밑줄 안 그셔도 돼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 논거의 입증 과정, 과학적 원리 등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됐을까요? 옆에 나와 있는 문제 풀 거는 조금 이따가 시간 드릴 거예요. 오늘 피곤할 텐데 조금만 힘내. 오늘 진도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야. 이거 한번 설명하고 문제 풀고 가서 다시 제가 개별적으로 점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 다시 복습하시면 제가 가서 또 설명해 드리고 그대는 맨 앞에 지문 하나 안 들었잖아요. 저랑. 필요하시면은 저 찬스 쓰셔야지. 네. 시작할게요. 미래 에너지의 아이디어를 얻다. 인공광합성. 광합성은 식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인공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다고? 제목을 보면서 궁금해하면 되지. 제목으로 볼 때 이 글에서 얻고자 하는 미래 에너지의 원천은 뭘까요? 광합성. 광합성은 누가 해요? 식물이 하죠. 뭐를 가지고?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미래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요즘 현대차에서 나오는 전기차는 차 지붕에 그 패널을 달아서 평소에도 태양빛으로 충전하고 뭐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실용성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남는 건 아닌데 그 회사에서의 이야기 하기로는 어차피 기름값 오르는 거 계산하면 언젠간 본전 뽑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도 햇빛 쬐고 배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먹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남아메리카 상공에서 바라본 아마존 밀림은 그 크기가 실로 대단하다. 큰가 보지. 비행기로 1시간 넘어 날아가는데 온통 녹색으로 펼쳐진 광경에 마음이 절로 상쾌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전체가 다 숲이야.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나는 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중간중간 살림이 없는 곳이 보였기 때문이다. 살림이 없는 곳, 살림이 파괴된 곳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슴이 안타까웠어요. 밀림 한가운데 파괴했어. 왜? 사람들 건물 지으려고. 건물을 연결하는 도로가 줄을 그어 놓은 것처럼 열대우림을 가로질러서 열대우림 숲속에 커다란 마을과 큰 도시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크기 정도가 아니야. 아마존 밀림은 그 크기가 한반도의 35배에 해당되는데 크단 얘기죠. 지구의 산소 가운데 20%가 이곳 어디 아마존 밀림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만 합니다. 아마존 밀림은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지구의 허파, 지구의 허파라고 비유하고 있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유, 지구 산소의 20%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매일 축구장 면적의 100개에 달하는 크기가 여기 안산과 스타디움 있잖아요. 그거 100개만큼의 크기가
농장이나 도로 등의 건설 등으로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언제? 매일. 숲이 파괴됩니다. 급격하게. 이 속도라면 50년 후에는 이 속도라면 가정, 예상. 50년 후에 아마존 지역의 밀림은 물론 지구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동식물이 거의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 아마존 지역의 밀림에는 지구 전체의 30% 정도의 동식물이 살고 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네. 아마존 밀림이 사라지면 얘네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아마존 밀림엔 얘네들이 있겠지. 이것이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어머, 지구가 점점 더워집니다. 지구온난화, 아마존 밀림은 또 생각할 수가 있겠지. 뭐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구나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려는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지구온난화구나.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그 가운데 우리가 기댈 곳은, 의지할 곳은 태양에너지뿐이라는 주장이 지배합니다. 태양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 얘기겠지. 만약 식물들이 광합성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광합성 장치가 개발이 되어 나무를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인공광합성 장치에 기대하는 효과는 뭐다? 나무를 대신하는 것. 나무를 대신해서 어떻게? 요 말이 포인트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다. 인공광합성 장치의 기능은 뭐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 또 생각해야 되겠지. 이산화탄소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이게 온실가스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구나 생각해야지. 나무를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 질문. 어쩌면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질문. 의문문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지. 내 글에 집중 좀 해주지 않으련?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밑에 2번 잠깐 볼게요. 글의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이 글의 중심 화제는 뭔데? 인공광합성 장치. (2번) 유추의 방식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유추는 뭔데요? A랑 B가 비슷해. 근데 A에는 A-의 속성이 있어. 그러면 B에도 A-의 속성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유추. A 요렇게 묶어놓은 부분에 유추 쓰여져 있는 거 있어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답은 2번. 질문의 방식 쓰고 있죠? 대상이 지닌 가치, 대상 인공광합성 장치. 가치는 뭐예요? 나무를 대신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온난화 방지할 수 있다. 인류가 당면한 문제, 지구온난화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구가 직면한 문제를 제시해서 지구온난화를 제시해서 경각심, 어때? 긴장해야지 라는 것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괜찮네요. 2번의 답은 2번. 다음 페이지 확인할게요. 중간이에요. 설명문에서의 중간이지. 본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대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부분이 설명문의 중간 부분.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자연광합성의 신비로움. 자연광합성에 대해 이야기할 건가 봐요. 태양에너지도 이야기할 건가 봅니다. 모든 자연의 순환은 거대한 온실인 지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용어를 어느 특정한 이렇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특정한 범위를 뭐라고 하냐면 개라고 해요. 개.
시스템. 지구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지구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식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글쓴이가 식물의 역할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별표.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식물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는 거를 찾으려고 하면서 읽어야 되겠지. 미리 체크할게요. 탄소를 순환시킵니다. 누가? 식물이.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속의 탄소는 몸속에서 분해되어 무기물인 이산화탄소로 연소가 됩니다. 밥 속의 탄소는 뭐가 된다라고요? 이산화탄소로 연소가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 마치 자동차가 유기물인 휘발유를 산화시켜 무기물인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정리할 거예요. 밥 속에 들어있는 탄소는 이산화탄소 CO2로 연산이 됩니다. 마치 뭐라고? 자동차가 유기물인 휘발유를 산화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처럼 이게 유추지. 이게 유추지. 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현상을 산화 혹은 연소라고 합니다. 옆에다가 또 이렇게 쓸게요. 이러한 과정을 산화, 연소. 사람은 이러한 경우를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사람의 경우에는 밥 먹는 걸 호흡. 그러니까 산화, 연소, 호흡하고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은 몸속 산화로 생긴 이산화탄소를 세포와 허파 밖으로 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 쓸 수가 있겠는데요. CO2는 뭐예요? 몸속 산화로 생긴 것입니다. 산화로 생긴 물질입니다. 산화물. 산화에서 생긴 물질이에요. 산화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다시 나무의 섬유소나 감자의 녹말로 전환이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 CO2는 이제 또 다시 어디로 간대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나무의 섬유소나 감자의 녹말로 전환이 됩니다. 이 CO2는 어디로 간다? 나무의 섬유소, 감자의 녹말 같은 걸로 움직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요 중간 단계에 어디가 있어? 요 중간 단계의 식물의 광합성. 지구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떠도는 거는 좋은 결과는 아니죠. 그 CO2를 어디? 나무 안에다가 때려 넣는 거지. 무엇을 통해?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광합성하지 않으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을 거예요. 이산화탄소의 탄소가 녹말의 탄소로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다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내용 전개 방식으로 따지면 부연 이런 거예요. 낮은 에너지의 이산화탄소가 높은 에너지의 녹말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옆에다가 쓸 거예요. CO2, 에너지, E, 낮아. 녹말, 에너지, 높아. 이렇게 체크해 놓을게요. 이처럼 광합성은 지구의 탄소 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식물의 광합성 밑에다가 괄호 해놓고 이렇게 쓸까요? 뭐라고? 탄소 순환. 탄소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먹는 빵 속의 탄소는 오래전 공룡의 뒷다리뼈에 들어있는 탄소일지도 모릅니다. 탄소는 순환하기 때문에. 됐을까요? 왜 갑자기 공룡의 뒷다리 이야기를 했을까?
대기 중에 돌아다니던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받아들이고 그 식물을 초식공룡이 먹고 초식공룡을 육식공룡이 먹고 육식공룡 병들어서 죽으면서 분해되면서 다시 그 탄소가 튀어나오고 그 탄소를 식물이 또 먹고 어쩌고 저쩌고 몇 억 년 거치면 우리가 먹었던 걸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광합성의 광합성은 밝음과 어둠, 즉 명과 암 두 단계 반응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 단락 별표. 왜요? 이거 과학기술 지문이죠. 과학기술 지문에서의 무조건 나오는 문제 유형 두 가지. 첫 번째, 원인과 결과. 두 번째, 어떠한 현상이 있었을 때의 과정. 얘네는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윗글의 상황으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제일 문제 만들기 쉬운 건 원인과 결과 바꿔놓는 거. 1, 2, 3단계인데 2, 3단계 바꿔놓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서는 내가 꼭 정리해 놔야 된다. 다음 명과 암. 느낌부터가 어때요? 밝음, 어둠이죠. 그러면 얘네들 각각의 과정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서의 차이점은 뭔가? 라는 걸 이제 또 구분해야 되겠지. 광합성은 일단 밑줄, 명, 암 두 단계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명 반응은 저는 색깔을 좀 구분할게요. 빛에 관여하는 반응. 빛 에너지를 다음 반응에도 쓸 수 있는 화학 에너지로 만든다.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만든다. 옆에다가 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암 반응은 빛에서 만들어낸 에너지, 즉 명반응의 결과인 화학 에너지 같은 고에너지 물질을 써서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암반응 뭐라고? 화학 에너지를 써서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암반응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암반응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화학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명반응이 없으면 암반응이 있을 수가 없지. 왜? 명반응으로 만든 화학 에너지를 암반응에서 쓰는 거니까. 됐을까요? 공기 속의 이산화탄소를 빵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셈입니다.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만드는 명반응과 또 색깔 구분할게요. 화학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암반응 모두 식물 세포에 들어있는 조그만 공장인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엽록체 동그라미. 엽록체가 뭐도 하고 명반응도 일으키고 암반응도 일으키고 둘 다. 엽록체 이름 너무 귀엽지 않니? 내 개인적인 느낌인가? 식물 세포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엽록체가 세포 하나당 100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세포 안에 엽록체가 들어 있습니다. 대충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써놓을게요. 정도. 제가 직업이 이렇지만 사실 말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정리할 때 자꾸 말 줄이는 연습을 저는 의식적으로 하거든요. 그 엽록체가 100만 개 모이면 손톱 크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지저분한 문제지만 이거지. 100만 개 있으면 손톱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세포는 몇 개 모이면 손톱 크기 정도 될까? 엽록체가 100만 개면 손톱 크기. 세포는 10,000개만 있으면 되겠지. 100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각각의 엽록체는 하나의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 말하자면
나뭇잎은 밀가루보다도 작은 아주 미세한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공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역시 비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위에다가 또 정리해 볼게요. 뭐라고? 엽록체가 모이면 나뭇잎이 되고요. 이 엽록체를 뭐라고? 공장에 비유했고, 공장이 모여있는 나뭇잎을 공단에다가 비유를 한 거네요. 이렇게. 명반응은 태양 전지와 원리가 비슷하다. 우리 명반응 계속 요 색깔 쓰고 있었죠? 명반응은 태양 전지와 원리가 비슷. 태양 전지는 광촉매 등을 이용하여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발생시키는 것인데 태양 에너지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화살표. 태양 에너지로 전기를 만듭니다. 광합성 작용에서는 엽록소가 태양 전지의 물질 역할을 합니다. 엽록소 밑줄, 태양 전지의 물질 밑줄 둘이 서로 이렇게 연결.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엽록체가 모이면 세포가 되죠. 엽록체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 엽록소가 들어있어. 됐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어머, 웬일이야. 아까 그게 몇 페이지였었지? 또 멈춘다. 계속 갑시다. 이때 명반응의 효율은 태양 전지보다 낮다. 그러네요. 그 까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명반응의 비율은 태양 전지보다 낮아요. 끊고 이 이유 밑에다가 그 이유. 대표적인 예로 식물은 자기한테 필요한 태양 에너지만 잡기 때문에 일단 1번, 이유 1번. 잎의 모든 표면에는 태양빛을 모두 잡으면 잎이 더워서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과식하는 거지. 또한 잎은 자신이 잡은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는 화학물질로 전달해야 되는데 한 형태의 다른 형태로 에너지가 바뀌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거예요. 나무 이파리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온통 엽록체와 엽록소가 있을 거고 태양 에너지가 얘다. 너 초록색 너무 귀엽다. 내 에너지 100개 주겠다. 100개를 줘도 얘가 활용하는 건 어떻게 10개밖에 안 써. 100개 다 쓰면 자기가 더워서 죽거든. 그리고 이렇게 10개만 써서 만든 이 물질을 어떻게 해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도중에 10개 중에 한두 개만 전환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대충만 봐도 어떻게 효율이 1, 2%밖에 안 된다고. 엄청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뷔페 가서 음식이 엄청 여러 개 있는데 진짜 다 먹으래. 다 먹을 수 있어? 아니요. 다 먹으면 내가 배 터져 죽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먹었지. 필요한 만큼만 먹고 어떻게 가서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해서 밥 먹여놨는데 공부하는 데만 그 에너지 쓰나? 아니죠. 다른 데 에너지 쓸 거예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만드는 명반응은 그리 효율적이지가 않다. 일단 위에다 체크. 명반응은 이렇게 쓸까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느낌이 오지 않나? 명반응은 효율이 떨어져. 그냥 암반응은 얘만큼은 효율성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진짠가 볼까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만드는 명반응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 전달 과정에서 에너지 차이가 큰 반응은 그에 따른 에너지 손실도 크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형태를 바꾸면 효율이 떨어진다. 하지만 별표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고에너지 물질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암반응 과정은 다릅니다. 암반응 과정은 다릅니다. 그럼 밑에다가 미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암반응 과정은 효율이 높을 거예요. 왜? 명반응으로 뭐 만들었어? 고에너지 물질을 만들었죠. 그 고에너지 물질을 만드니까 수많은 일꾼이 중간중간에 반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좀 좋은 편이에요. 넘어가기 전에 왼쪽 정리된 거 요거 살펴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얘는 거의 시험 문제예요. 요 부분에 해당돼서는 뭐로 나올까? 명반응과 암반응의 차이점.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들 학습지 할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 토요일에는 교과서에 관련되어 있는 거 제가 빈칸 채우기 이렇게 확인을 할 거예요. 일단 읽어볼게요. 명반응은 빛을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요. 암반응은 명반응에서 만들어 놓은 이 화학 에너지를 사용해서 포도당 만드는 겁니다. 명반응은 효율이 낮아요. 왜? 필요한 만큼만 쓰니까. 빛을 화학 에너지로 바꾸면서 그 에너지 변환 과정 자체에서 효율이 떨어지니까. 암반응은요.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고에너지 물질을 이용하니까. 과정 중간에 여러 요소가 반응을 하니까. 괜찮나요? 네. 인공광합성으로 에너지와 식량 위기를 해결한다. 야호! 이산화탄소는 사람이 호흡할 때 나오기도 하지만 공장에서 보일러 돌릴 때도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나와? 사람의 호흡, 공장의 보일러, 자동차에서 이산화탄소는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자. 아무 데서나 그냥 이산화탄소는 막 나와. 공장도 많아지고 에너지 소비가 늘면서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고 지구는 온실안처럼 더워지고 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가 라는 이야기는 되게 과학자들끼리 많이 싸우고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 자체는 다들 인정하고 있어. 그래서 남극의 빙산이 녹는 지구 온실 효과가 생겨나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온난화 해결하기 위해 자연광합성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광합성은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연광합성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핵융합 반응이 태양을 모방한 것이라면 그러면 태양도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 개의 수소가 모여서 압축, 응축되고 헬륨으로 바뀌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뻥뻥뻥뻥 터지는 거거든요. 수소를 모아다 놓고 작은 공간에다 막 때려 넣으면 못 살겠다고 뻥 터지고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인공광합성은 자연광합성을 모방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 볼까요? 핵융합 반응은 태양을 모방한 거고 인공광합성은 자연광합성을 모방한 겁니다. 똑같은 것끼리 동그라미 네모 그냥 이렇게 체크해 봤어요. 인공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정말요?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얻는 세 가지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물어봤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세 가지 방법. 첫째, 둘째, 셋째. 미리 보고 갈게요. 첫째, 태양 전지 장치.
그리고 어디가 있냐?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여기야.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다음 페이지 잠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태양에너지를 광촉매로 이용해서 전자를 고에너지로 저장해서 메탄올 좋게 그냥 태양에너지를 광촉매로 이용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메모해 놓고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자,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태양열을 전기로 바꾸는 태양 전기 장치. 전기로 바꿉니다. 전기에다가 밑줄. 지붕이나 햇볕이 강한 사막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양 전지판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태양판, 그걸로 뭐를 만들어낼 거라고? 전기 만들어낼 거라고. 두 번째는 태양 에너지를 광촉매로 이용해 물을 분해해서 산소와 수소로 변화시킨 다음에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태양열을 전기로 바꿔. 두 번째, 태양을 산소와 수소로 변환시켜서 수소를 사용해 연료로 전지로 만들어. 세 번째, 여기 잘못 네모쳐 썼었네. 죄송해요. 요거는 그냥 잠깐 지워볼게요. 다시 체크할게요. 세 번째는 태양 에너지를 광촉매로 이용해서 여기에다 체크했었어야지. 물을 분해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전자를 고에너지 물질에 저장한 뒤에 이를 사용해서 메탄올과 같은 기초 화학 연료로 만드는 것. 이 세 번째 방법이 자연광합성과 가장 유사합니다. 자연광합성에다가 네모, 얘가 가장 유사합니다. 옆에 교과서 날개 활동 별표. 인공광합성과 자연광합성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인공광합성은 자연광합성과 달리 광촉매를 이용해서 광합성 결과로 포도당이 아닌 메탄올을 생산하는 거고요. 다른 색깔로 체크할게요. 자연광합성은 엽록소를 활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좀 구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광합성 제일 많이 쓰는 게 몇 번째 거라고? 세 번째일 거라고. 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인공광합성이 자연광합성과 다른 점이 있다면 빛을 잡는 것은 엽록소가 아닌 광촉매라는 것, 그 에너지로 포도당이 아닌 메탄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은 너무 복잡해서 좀 더 간단한 화합물로 만들어 다른 물질의 초기 원료로 쓰는 겁니다. 그럼 또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요. 자연광합성은 복잡, 인공광합성은 그거에 비해서 단순. 여기 한, 둘, 셋, 네 줄 있죠. 요 네 줄이 요약된 게 바로 옆에 거라서 굳이 여기에는 밑줄 안 거놓은 거거든요. 아까 인공광합성 막 이야기를 하면서 효율이 좋네, 나쁘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명반응은 효율이. 그치, 좋지 않았지. 하지만 안반응은 효율이 높았겠죠. 그럼 연구하는 아저씨들 식물을 흉내내는 건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관심사는 어디로 넘어갈까?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관심이 넘어가겠지. 그렇다면 인공광합성은 자연광합성에 비해 효율이 어떨까? 이제 요 단락은 인공광합성의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연광합성에서 식물은 빛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계열 중 빨강, 파랑 두 가지 파장만 흡수합니다. 오케이. 식물은 빨강, 파랑 두 가지 파장만 흡수. 이걸 근거로 계산하면 태양 에너지의 11%만 씁니다. 하지만 반사되는 빛도 있어서 실제로는 3에서 6% 정도만 포도당으로 변한다고 봅니다.
연구 결과 아직은 인공광합성이 자연광합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머, 그러면 인공광합성은 3에서 6%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나 명반응, 즉 에너지를 잡는 효율에서의 광촉매를 이용한 인공광합성이 엽록소를 이용한 자연광합성보다는 좀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공광합성이 효율이 떨어져. 하지만 그 중간에 어디, 여기 체크. 어디가 있어? 인공광합성은 명반응의 효율은 높아. 그러면 암반응, 즉 태양 에너지를 유기물질로 변환시키는 효율이 낮아 현재 기술로는 자연광합성 효율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체크. 암반응은 효율성이 높아. 그럼 옆에다가 정리를 할까요? 자연광합성, 인공광합성, 명반응은 인공광합성이 더 높아. 암반응은 자연광합성이 더 높아. 그 결과 자연광합성이 더 높아. 인공광합성은 낮아. 어느 정도로? 100대 1 정도로. 결론을 내려. 마치 이런 느낌? 장거리 달리기 하는데 초반에는 인공광합성이 앞서서 달렸으나 중후반부터는 따라잡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로 자연광합성 효율이 높아. 이런 느낌. 목표도 너무 좀 소박한 것 같지 않아요? 효율을 3% 올리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건가 봐요. 이렇게. 밑에 태양광, 엽록소, 광rop체, 물분자 어쩌고 되어 있고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빈칸 테스트 볼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글씨들 있지, 글씨들. 글씨들 다 빈칸일 거예요. 됐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또 확인할게요. 우리 요것만 하고 조금 쉴 거니까 힘낼 수 있어요? 화이팅 할게요. 고마워요. 인공광합성, 미래의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설명문의 끝부분이죠. 설명문은 끝부분에서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앞서 했었던 이야기들을 요약, 정리하고요.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어떻게 예상될 것 같아요. 예상. 그래도 요 정도는 잘 해주세요. 라고 해서 당부, 이러한 이야기들이 설명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것들 중에 뭐를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자고. 현재 인간은 태양 에너지의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양 에너지 쓰고 있어요? 뭐 별거 있나? 그냥 나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밤에 잘 자려면 햇볕 좀 쬐고 이런 것들. 산책도 좀 하시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느 유럽 애들 보면은 가끔 부러울 때 있어. 막 날씨 좋은 날 되면 막 공원 같은 데서 막 우통 훌렁 걷고 막 다 햇빛 쬐고 있고 막 이렇게. 그러므로 태양빛을 잘 잡아두는 방법을 개발하는 건 중요합니다. 식물이 태양열을 이용해 감자를 만드는 효율을 2배로만 높일 수 있다면 현재 생산하는 식량의 2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광합성 기술 활용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한 기름을 사용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며 지구의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태양빛을 잘 잡아두는 방법을 개발하는 건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식량 문제 해결, 지구온난화 해결 이 두 가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2배로 잘 잡아서 감자를 2배로 수확하고
그 감자로 알코올인 에탄올을 2배로 만들어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면 됩니다. 그럼 석유 쓰지 않아도 된대요.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광합성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원의 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는 녹색잎이 아닌 다른 색으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갑자기 질문. 식물은 가시광선만 이용하죠. 그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빛, 빨주노초, 파남보, 그 중에서 어떤 계열의 색만 흡수한다고 앞에 살짝 지나갔었는데 기억나요? 녹색잎이 아닌 다른 색으로 광합성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바로 바닷속 생물입니다. 바닷속 깊이가 깊어질수록 통과하는 빛의 파장은 변합니다. 예를 들어 갈색 주류인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는 육지 식물이 흡수하지 않는 파장인 녹색을 흡수합니다. 그럼 밑에다 쓰자고요. 육지 동물. 아까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빨강, 파랑. 그런데 해조류는 뭐 쓴다고? 빨주노초, 초록색 흡수한다고. 그렇다면 태양열을 2배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녹색 식물에 해조류의 광합성 영역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실제로 이 기술은 향후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자, 그럼 다시 육지의 이파리들, 얘네들은 태양빛이 주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뭐하고 빨, 파 두 가지만 흡수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조작을 해서 얘다 너 초록색도 먹어라 라고 만들게 한다면 효율이 높아지겠지. 더 기술이 개발해서 얘다 너 노란색도 먹어라 라고 하면 효율이 또 좋아지겠지. 얼마 정도? 10년 정도면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물은 나름의 생존 목적이 있습니다. 식물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는 왜 살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나? 그래서 유전공학을 이용해 그들을 강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식물의 원리를 정확히 파악해 인공적으로 광합성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죄송해요. 원인이라고 하지 말고 식물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끊어 놓을게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 종류의 빛을 빨주노초, 파남보 그거 말고 또 뭐? 적외선, 자외선도 먹어라 라고 만들 수도 있겠지. 기술이 개발하면. 여러 종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광촉매나 태양전지의 집광, 빛을 모으는 장치에 적용을 하고 포도당을 만드는 기능을 광촉매와 연결시켜 좀 더 쉽게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자연광합성을 모방한 인공광합성은 인간이 도전할 만한 가장 고도의 기술이자 지구를 살리는 궁극적인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갑자기 질문. 이거 글의 종류 뭐예요? 설명문. 그런데 우리 방금 읽은 문장 요거 앞으로 자연광합성을 모방한 인공광합성은 인간이 도전할 만한 가장 고도의 기술이자 지구를 살리는 궁극적인 해결이 될 것이다. 이거는 사실이야, 의견이야? 이거는 의견이지. 밑에 볼게요. 글쓴이의 주관적인 견해. 다른 말로 밑에다가 쓸게요. 글쓴이의 전망 혹은 예상. 설명문이라고 100% 사실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거는 아니구나 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위로 잠깐만 올라가 볼게요. 이 아저씨는 뭐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인공광합성을 이용을 하면 식량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의,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상, 이러한 것들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하면 되겠네. 됐고, 됐어.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네,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볼게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의해 섬유소나 녹말로 전환이 됩니다. 맞는 얘기죠. 특히 광합성에 의해 사실은 말이 빠들었지. 광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고에너지를 이용해서 섬유소나 녹말로 전환이 된다. 광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고에너지를 이용해서 섬유소나 녹말로 전환이 됩니다. 광합성은 명반응, 암반응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그리고 요것도 하나 할까요? 요거 둘 사이의 효율로만 따지면 명반응보다 암반응의 효율이 더 크지. 인공광합성은 자연광합성보다 효율이 높아? 아니야, 낮아. 에너지와 식량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됩니다. 대안이 되기는 하지만 높지는 않아. 해양식물 중 육지생물이 흡수하지 않는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육지식물은 보통 어떤 색깔 흡수해? 빨간색, 파란색. 해양식물은 녹색 흡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열을 전기로 바꾸는 거 하나. 열을 전기로 바꾸는 거 하나. 두 번째, 광촉매를 이용해 물을 분해해서 산소, 수소 만들고 수소로 연료전지 이용해서 전기 만드는 것. 세 번째, 태양 에너지를 광촉매로 이용해서 물을 분해하고 거기에서의 발생한 전자를 고에너지로 저장한 뒤 메탄올 같은 기초화학 연료 만드는 것. 특히 중요한 건 누구예요? 요거 세 번째 거죠. 왜? 얘가 광합성하고 제일 유사한 반응이니까. 세 가지 방안 중 자연광합성과 가장 유사한 건 누구? 세 번째 거예요. 요런만 기억을 할게요. 됐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학습청 어디가 있냐? 인공광합성을 자연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광합성을 하면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순환입니다. 광합성 과정에서 태양에너지를 사용해 식량을 생산하고 식량을 이용해 연료를 생산하고 연료가 소비된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다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니까. 됐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지. 내가 뭔가 힘을 해서 쓰레기를 만들어내면 그 쓰레기를 연료로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걔가 다시 만들어주고, 내가 쓰레기를 만들면 걔가 먹이가 되어서 다시 나한테 주고, 내가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면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식량도 만들어내고 그 식량을 내가 먹고, 식량을 먹으면서 이산화탄소 내보내면 그 식물이 다시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다시 나에게 식량을 주고, 자꾸 돌고 돌고 있죠. 그래서 자연의 순환 됐을까요? 밑에 됐고 지구가 직면한 문제를 제시해서 지구온난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요 말 중요하다라고 했죠? 유추의 방법을 쓰여 과학적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주고 과정, 비교, 대조 등의 방법으로 단계, 공통점, 차이점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줍니다. 다음 이 글에서 설명하는 인공광합성의 과학적 논리를 정리하고 논거의 입증 타당성, 글에 담긴 정보의 객관성을 판단해 봅시다. 타당성, 객관성 판단해 봅시다. 둘 다 타당성 있어요, 객관성 있어요. 일단 이렇게는 생각하시고 첫 번째, 명반응, 암반응이라고 해서 엽록소에서 태양 에너지를 잡아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것. 저는 이렇게 써드렸었죠. 뭐라고?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만드는 것. 이게 명반응. 암반응은 화학 에너지를 써서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것.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것. 포도당. 인공광합성.
태양 에너지를 광촉매로 이용해서 물을 분해하고 전자를 고에너지 물질로 저장하는 거. 어머, 이거 아까 뭐였었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고에너지 물질을 사용해 메탄올과 같은 기초화학 물질을 만듭니다. 됐어. 밑에 인공광합성이 자연광합성을 모방했다고 설명합니다. 타당합니까? 네, 타당해요. 라고 확인.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표가 제가 말씀드릴 다음 주에 우리 간단하게 테스트 볼 빈칸 채우기에 들어갈 표다. 오른쪽 위로 올라오셔서 태양 에너지 여기까지 이렇게 전부 다 빈칸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글쓴이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인 견해가 제시된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색깔 있는 형광펜으로 체크했었잖아요. 특히 어느 부분에 있다? 여기죠. 인공광합성에 대한 기대, 언급한 부분, 주관적인 견해라고 볼 수가 있다. 저게 어디 있었지? 그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마지막 문장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되지. 2번, 이 글에서 언급한 인공광합성의 한계는 뭐였어요? 태양이 주는 걸 식물보다는 많이 받아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건 효율성을 높이는 것. 왜? 현재의 인공광합성은 식물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공광합성에서 해조류의 광합성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빨간색, 파란색만 받아들이는 육지 식물에 어떻게 녹색까지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지. 다음, 자연에서 모방한 기술로 만든 개코 테이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학적 원리를 정리하고 자연의 원리를 모방해서 만든 제품을 활용해 봅시다. 일단 포인트가 되는 말은 자연에서 모방한 기술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개코 도마뱀의 다리에 있는 수많은 섬모와 벽 사이에는 물리적으로 순간 인력이 작용한다. 끌어당기는 거. 개코 도마뱀.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은 수백만 개의 강모로 덮여 있습니다. 털 같은 걸로 덮여 있대요. 하나의 강모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주걱 모양의 섬모가 달려 있습니다. 개코 도마뱀 발바닥. 개코 도마뱀이 있으면 이렇게 발이 있고 발톱이 있고 이렇게 발바닥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수많은 수백만 개의 강모, 털이 담겨 있고 얘를 또 확대를 하면 어떻게?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이 달려있대. 주걱 모양으로. 이들 섬모 하나하나에 작용하는 인력은 약하지만 그렇지 수억 개가 합쳐지면 도마뱀 무게의 수십 배까지 벽에 붙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개념은 다르지만 그런 느낌? 헬륨 풍선 하나는 내 몸을 들 수는 없지만 엄청 많이 모이면 나를 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유리벽에 붙이는 거 있잖아. 뭐 벽에 붙이는 거.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로는 내 몸을 매달 수 없지만 몇십 개 모이면 이렇게 매달릴 수 있잖아. 그런 느낌? 도마뱀의 발바닥을 유심히 관찰한 과학자들은 도마뱀의 인공 섬모를 이용한 테이프에 만들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도마뱀의 발바닥을 관찰하고 테이프로 만들기로 했었어. 요거 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지. 탄소 나노튜브 같은 아주 가는 나노 물질이 발명되며 나일론 실보다 가는 섬모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 이것을 벽에 붙여보았더니 예상대로 테이프는 벽에 잘 붙였습니다. 개코 테이프가 도마뱀의 발바닥을 완전히 닮으려면 극복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도마뱀은 끊임없이 섬모를 재생해서 늘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지만 인공 섬모는 먼지 한번 묻으면 더러워져서 힘이 떨어져. 또 하나는 거친 표면 울퉁불퉁한데 매달려야 돼. 섬모와 벽 사이의 인력은 정확한 접촉이 있어야 하고 그 접착력이 우수한데
거친 표면에서는 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또 뭐 있을까? 파리의 눈을 받은 디지털 카메라, 딱정벌레의 영감을 받은 초두감도 센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운동화에 있는 그 찍찍이 있죠? 그것도 어떤 식물 그 열매가 움직이는 거, 그런 걸로 흉내낸 거고 뭐 많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코팅할 때 쓰는 뭐 발수 코팅제 이런 것들도 연립파리 연구해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다더라 라고 확인됐고요. 다음 페이지.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전통 주거 방식 한옥, 얘네들은 혹시 일단은 패스지만 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또 다시 확인을 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92, 93, 93까지 일단 빠져있는 문제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